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마지막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금융시장을 움직인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회에 큰 문제로 떠오른 이 펜타닐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이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이들을 제대로 막을 때까지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때리고 또 중국에는 펜타닐의 원재료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세가 앞으로 모든 이슈의 해법이 될 것이란 예고편에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지급할 반도체 보조금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우리 돈 9천억 원 삭감된 11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기업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10월에 이어서 두 차례 연속 내린 건데 이 백투백 금리 인하는 무려 15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강달러에 따른 환율 상승과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 가계부채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2%로 내년엔 1.9%로 각각 0.2%포인트씩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10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상승폭을 키운 것이 확인됐죠. 이에 따라 연준이 당장 12월에 금리를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됐는데요. 특히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무력 충돌 13개월 만에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60일간 공격을 멈추기로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는 국경에서 병력을 뒤로 물리고 대신 레바논 정부군이 완충지대에 배치된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휴전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합의 위반을 이유로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면서 긴장감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자, 이상 이번 주 관심을 모았던 주요 뉴스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빅 이슈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펼칠지 이번 주 전 세계가 또렷하게 목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랬었지라는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동맹국도 예외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미국의 관세 카드는 경제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돌아온 트럼프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향한 관세 안팎의 시작, 이한나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트럼프가 취임도 하기 전에 관세 카드를 꺼내서 흔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현지 시간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내년 1월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겨냥을 했는데요. 기존에 추가된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월 20일은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트럼프는 이들 국가들이 마약, 특히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철저하게 막으라는 겁니다. 관세 조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그렇다 치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거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멕시코는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즉각 관세는 대응 관세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보복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가 다음 날 부랴부랴 트럼프와 전화 통화에 나섰습니다. 통화 직후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방금 신임 멕시코 대통령과 굉장한 대화를 나눴다며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으로 진입하는 이민자를 멈춰 국경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트럼프와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이민자 문제에 대한 멕시코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올렸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언급한 이민자 차단 약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총리도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관세 압박을 받은 중국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무역 관세 전쟁에선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멕시코는 이전부터 이민자 문제가 있었고 중국은 원래부터 견제 대상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캐나다는 왜 타깃이 된 겁니까?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캐나다가 멕시코, 중국과 같은 목록에 포함된 건 최근 국경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캐나다 국경에서 불법 이민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캐나다 국경에서 불법 이민으로 체포된 건수는 2만 3천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 중 상당수는 캐나다에서 임시 비자로 체류 중이던 인도 국적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와의 국경에서도 이민자와 펜타닐 밀수, 범죄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트럼프 관세 압박은 미국의 이웃 나라들에겐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정말로 관세를 매기고 싶었다면 취임 2달 전에 미리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협상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 문제는 트럼프가 앞서서 예고했던 보편 관세, 또 중국에 대한 60% 관세, 이 부분은 아직 테이블 위에 올려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개별 이슈에 대한 관세 압박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보편 관세가 더해지면 이 경제적인 충격, 상상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가 제안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단순 계산으로 유효 관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물가지수가 0.1% 상승한다면서 트럼프가 제시한 관세 인상은 실제로 적용될 경우 근원 PCE 지수를 0.9%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나온 10월 근원 PCE 가격 지수를 보면 전년 대비 2.8% 올랐는데 앞서 석 달 연속 2.7%를 유지하다가 상승폭이 다시 커진 겁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면 관세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관세 직격탄이 예상되는 중국 경제는 이미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국제신용평가사 S&P는 내년과 내후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1%, 3.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9월에 제시한 수치보다 각각 0.2%포인트, 0.7%포인트 낮췄는데요. S&P는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미국의 수출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출은 분명히 훨씬 덜 성장할 것이고 투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동시에 아직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이라 관세 장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투자 시장엔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은행들도 지금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UBS와 바클레이스도 최근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UBS는 지난달 내년 중국 GDP 성장률을 4.5%로 전망했지만 이달 초 약 4%로 하향 조정했고요. 내후년 중국 성장률은 상당히 낮을 것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클레이스도 내년 중국의 성장률을 4%로 전망하면서 지속적인 구조적 역풍과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 미국 정책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온건한 재정 패키지 등을 이유로 중국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특히 바클레이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추가 관세를 공언해온 트럼프가 여기에 절반인 30%를 실제 부과해도 중국의 GDP 성장률은 0.8에서 1%포인트 삭감될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그렇군요. 심각하네요. 자,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서 만약 트럼프의 25% 관세가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이 타격을 입는 거는 멕시코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기업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 폭스콘과 엔비디아가 대표적인데요. 폭스콘은 엔비디아와 협력해 멕시코의 거대한 인공지능 서버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내년 초부터 엔비디아의 첨단 블랙웰 AI 칩들이 들어가는 순행식 서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작년 중국 공급업체들에게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해 자사가 멕시코에 건립을 계획한 기가팩토리에 주로 공급하도록 독려를 했는데요. 다만 테슬라는 당초 내년 초부터 멕시코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대부분 포기하고 미국 텍사스 공장 확장으로 계획을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에는 자동차 공장도 많은데요. 혼다, 닛산, 도요타, 마쓰다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나열하신 그 일본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자동차 업체들도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멕시코에는 삼성전자, 기아, HL만도, LG이노텍, 현대모비스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수출 전초 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멕시코에서 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돼 인건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멕시코에 줄지어 공장을 세웠던 겁니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멕시코에 투자 이력이 있는 우리 기업은 2천여 개, 한국의 이 대멕시코 투자 금액도 지난해 7억 5,400만 달러, 약 1조 604억 원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기아와 LG전자가 있는데요. 기아의 경우 멕시코 공장에서 자사 브랜드 차량을 만들고 있고 현대차의 산타페 모델도 미국 수출용으로 소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멕시코 생산 공장에서 TV와 가전제품, 전기자동차 부품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이 낙관적으로 바뀌었죠. 투자금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유독 한 사람만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인데 최근 달라진 그의 투자 움직임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임선우 캐스터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버핏 회장의 최근 투자 동향을 보면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네, 22년 만에 채권 투자에 나섰습니다. 네. 그간 쌓아둔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단기 채권, 미국 재정증권에 집중 투자했는데요. 9월 기준 채권 투자액은 3,040억 달러, 우리 돈 420조 원을 돌파하면서 주식 투자액 2,716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22년 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버핏의 달라진 행보에 시장에선 고평가된 미국 증시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핏 회장은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 포트폴리오에도 좀 변화를 줬죠. 네,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네. 먼저 버핏은 그간 보물이라고까지 불렀던 애플 주식을 비롯해 최은행주로 꼽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연거푸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버크셔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3F 보고서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애플 주식 보유 비중은 석 달 만에 25% 감소했는데요. 4분기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금융주도 대폭 비중을 줄였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랜 기간 이 버크셔 최대 투자처 목록에서 2위 자리를 지켜왔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버핏이 들고 있던 은행주들을 대거 매각했을 때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만은 좀처럼 팔지 않아 그야말로 최은행주로 꼽혀왔는데 평소 좋은 기업은 영원히 보유한다던 버핏의 철학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현재 버크셔는 7개 분기 연속 주식 순매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7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주식을 팔았다면 그만큼 현금도 쌓였을 텐데 네.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눈여겨봐야 할 다음 포인트인데요. 네. 이 당장은 이 현금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더미 같은 현금을 확보했는데요. 현재 1년 전보다 2배 늘어난 3,252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이 넘고요. 이 전체 자산의 30%를 차지합니다. 이런 가운데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 국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버핏이 채권 투자자로 변신한 이유에 대해 이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 매력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버핏 스스로도 최근까지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며 이 좋은 공에만 방망이를 휘두른다 언급했었는데 과거 닷컴 버블 때 구사했던 전략을 그대로 다시 꺼내들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닷컴 버블 때와 같은 폭락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실제로 이 미국 증시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버핏의 현재 행보나 최근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22년 전과 똑 닮아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당시에도 버핏은 채권 투자에 집중했었는데 그때도 투자 기회가 부족하다 한탄했었고요. 마치 지금 애플을 팔아치운 것처럼 프레디 맥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의 예상 수익률과 미국 장기금리 차이 역시 22년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 최근 스프레드는 0.13%까지 좁혀졌는데 닷컴 버블 당시에도 주가가 높아 예상 수익률이 장기 금리를 밑도는 상황이 지속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버핏은 고평가된 주식보다는 위험 없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국채를 택한 셈이고요. 이후 찾아올 조정 때 좋은 기업들을 싼 값에 사들일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는 버핏이 단기적인 시장 예측을 하지는 않지만 버크셔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채권으로 뱃머리를 돌린 건 미국 주식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미국 증시에 지금 불안 신호가 떴다. 뭐 이런 분석은 다른 곳에서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 시티그룹은 미국 시장 심리를 측정하는 레프고비치 지수가 지난 몇 주간 급격히 상승해서 유포리아, 희열 영역에 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현재 시장 흐름이 지난 2021년 버블 붕괴 직전 당시 고점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이 시장의 낙관론이 과도해질 경우 시장 과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2021년 마지막으로 보였던 거품 수준에 가까워지자 이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펜뮤추얼 자산관리의 조지 시 폴로니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장 광풍이 또다시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칠까 봐 걱정이 된다며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재 시장에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열정과 거품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이 최근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걱정은 무시되는 분위기예요. 당장은 낙관론이 지금 넘쳐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대감이 더해졌는데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에 월가 출신이자 온건파인 스콧 벤센트가 지명되면서 강세장 전망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이 지속되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크 지수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S&P 500 전망치를 6,600까지 높여 잡았고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역시 미국 경제 성장 지속, 기업 실적 개선,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기반으로 지수가 6,50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을 보니까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7천을 제시를 했네요. 네. 가능한 수치일까요? 이 도이체방크의 빈키 차다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강한 투심에 따라서 시장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네. S&P 500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도 내년 1조 3천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러면서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미국 주식의 수요와 공급 배경이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내년 S&P 500 지수가 7,0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월가 대표 강세론자죠. 야다니 리서치 역시 한동안 미 증시 파티가 이뤄질 것이라며 도이체방크와 마찬가지로 7,000선을 제시했는데요. 앞서 살펴본 버핏의 행보와는 정반대 전망들인데 월가가 맞았는지 버핏이 옳았는지는 내년 말이 되어봐야 알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커진 증시 변동성 속에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임선욱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금융시장이 주목한 월가 분석과 또 주요 발언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방금 임선우 캐스터가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월가에선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이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주식 글로벌 책임자도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내년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10% 넘게 증가하면서 증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So to us, the fundamentals look pretty strong. That's the good news. So our analysts think earnings next year in the US grow by around 13%. That's a pretty good outcome. That's actually an acceleration from this year. And when we listen to those third quarter earnings reports, there's plenty of strength in this economy. We've got a boom in data centers, electrification. There's a ton of government programs going on. The consumer overall looks in pretty good shape. There's some softer spots, but overall looking in really good shape. So the momentum we've got going into next year looks terrific for us.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고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흔들릴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반응은 무덤덤합니다. 특히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완충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시는 오히려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달러화의 움직임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블랙록의 글로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관세가 강달러 흐름을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rump would love a weaker dollar, but the policies around tariffs, around that then leads to higher inflation, actually would also lead to a stronger dollar. Dollar is ultimately driven by, number one, real rate differential, number two, risk sentiment, global risk-taking sentiment. And right now, currently, both would be supportive of a stronger dollar. And it's also highly correlated with U.S. government bond yields as well. And we see that going higher rather than lower, especially on the long end. So dollar may stay elevated at these levels for a while. UBS 글로벌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전혀 놀랍지 않다며 오히려 글로벌 시장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이 여기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일부 상품이 아직까지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announcement of the tariffs against China is not surprising. What's surprising is that it's only at 10% and not more than that. But I do think that going forward, any more tariffs coming in against China will likely be more new ones because of the fact that some of the goods that China exports to the US doesn't have ready-made substitutes anywhere across the world. So if you impose that on China and you still have to buy on China, that can only mean one thing, that your prices on the domestic market in the US will go up, inflation will follow through, and that at the end of the day will basically result in higher interest rates and higher yields, which the US doesn't want.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지난주 10만 달러 턱 밑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9만 달러 중반까지 밀린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닥터 둠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비트코인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는데요. 대신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환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 국채와 금, 그리고 원자재가 합리적인 해지 수단이라고 조언했습니다. Bitcoin is highly volatile. It can go up by 10% one day and down 10-15% another day. If you want to have a stable store of value, you will not put Bitcoin into your portfolio. The kind of assets we're actually thinking about are all assets that do well when you have lower growth and you have higher inflation, whether it's TIPS, short-term treasuries, gold is a hedge against inflation, debasement, de-dollarization, geopolitics, financial crisis, some exposure to ag commodities.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12월 첫째 주 월요일은 제조업 지표의 날입니다. 먼저 미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하는 1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 업황은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10월까지 7달 연속 기준선인 50을 밑돌았습니다. 다음 주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지표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차이신이 발표하는 11월 제조업 PMI인데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와는 달리 중소형 민간기업까지 포함하는 수치라 전반적인 체감 경기를 더 잘 나타냅니다. 10월엔 각종 부양책에 힘입어서 예상치를 웃돈 50.3을 기록하면서 2달 만에 다시 확장 국면에 진입했죠. 흐름 확인하시고요. 이 밖에 유로존의 11월 제조업 PMI 그리고 실업률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 고용지표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먼저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구인 건수가 중요한데요. 최근 몇 달간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9월에는 예상을 깨고 감소하면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오는데요. 이 관건은 1%대 상승률이 계속 이어졌느냐입니다. 10월 CPI는 전년 대비 1.2%로 2달 연속 1%대,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경제 동향 분석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FOMC 회의 2주 전에 나오는 12개 연방준비은행들의 종합보고서인데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초점을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엔 써있지 않지만 또 이날 매우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고용지표는 11월 ADP 민간 고용 집계가 중요합니다. 자, 전날 나온 구인 건수와 비교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이 수치들이 지난번에 시장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구인 건수는 대폭 줄었는데 민간 고용은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하루 만에 고용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죠. 이 밖에 미국과 중국의 서비스업 업황을 나타내는 지표도 나오는데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 체감 경기는 미, 중 모두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 경제 지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3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1% 증가로 충격이었죠. 자, 문제는 수출인데 부진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특히 내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관세 카드를 흔들기 시작한다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미국의 10월 무역 수지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 보시죠.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11월 고용 보고서인데요. 12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느냐 유지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데이터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 또 시간당 평균 임금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취업자 수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10월 수치가 쇼크 수준이었기 때문인데 시장은 당시 11만 명 증가를 예상했었는데 불과 1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나올 11월 수치와 함께 10월 수치가 수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밖에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그리고 유로존의 3분기 GDP 확정치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5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